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요즘에는 중년 이후에도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화에 대한 관심, 또 젊게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의 성형이란 주제로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뻐지기 위한 젊은 층의 성형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 중년의 성형. 세월의 흔적을 지워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성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성형 시술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40이 넘어가면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주름살도 늘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실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중년에 생기는 신체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중년이라고 하면은 우리 40살부터 60살까지 나이를 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뱃살이 낀다는 등 아니면 옆구리가 뚱뚱해지는 이런 체형의 변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름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눈 윗꺼풀이 들어지고 아랫꺼풀이 지방이 밀려 나오면서 불룩해지고, 그리고 아랫골에 잔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볼살이 늘어나면서 팔자 주름도 심해지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피부는 이 중년이 되면서 피부에 진피층이 변성을 일으켜서 네. 피부가 칙칙해지고, 그리고 탄력도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년은 우리 신체적으로 볼 때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만 유독 눈 주변의 피부가 더욱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체 중에서 눈 주위 피부가 가장 얇죠. 예. 얇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노화가 오면은 눈 윗꺼풀 같은 경우에는 늘어지죠. 늘어지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눈동자를 가려서 시야장애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쌍꺼풀을 많이 원하게 되시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쌍꺼풀을 하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과 달리 오히려 쌍꺼풀 한 이후에 더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사나워 보이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눈꺼풀의 피부에 처지는 원인을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력의 쌍꺼풀이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처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눈꺼풀 피부하고 근육만 늘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눈꺼풀하고 눈썹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죠. 간격이 넓은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처진 피부를 절제하면서 쌍꺼풀만 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눈썹이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눈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하면 오히려 더 인상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보다는 눈썹을 올리는 수술하시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들면서 이 눈꺼풀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눈뜨는 근육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눈뜨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눈뜨는 근육을 좁혀주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변화들이 여러 가지 같이 오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을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눈썹 거상을 하면서 쌍꺼풀 해준다든지, 쌍꺼풀 하시면서 안검하수 교정을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쌍꺼풀만을 고집하지 말고 처진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유독 눈 주변이 이렇게 푹 꺼진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얇아지면서 주로 꺼지는 분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꺼풀이 꺼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지방 재배치가 바람직합니다. 네. 간혹 그 꺼진 부위에 필러나 아니면은 지방 주입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눈 주위에 눈꺼풀에 주사기를 이용한 필러 주입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 주위는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작은 입자들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간혹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는 그런 주사기를 사용한 그런 방법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이식해주거나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방법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 주변이라서 주사기 사용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 이식이나 지방 재배치는 뭐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것은 이제 마취를 해서 완전히 열어서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에다가 지방집에다가 다른 부에서 지방을 떼서 덩어리째 네. 떼서 그대로 이식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취할 때만 주사기를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눈 쪽을 이야기했는데요. 눈 아래가 볼록하게 주머니가 생기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됩니다. 예. 하안검 성형이라는 것은 속눈썹 아래를 절개해서 그래서 돌출되는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시켜주고요. 그리고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요안각에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절제해주고 봉합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뿔렁 빌려 나온 그런 지방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네. 어두운 부분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표정도 밝아지고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레이저 지방 재배치라고 알려진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눈꺼풀 아래를 뒤집으면 빨간 판이 보이죠. 네. 빨간 판 바로 아래 그 결막을 레이저로 절개해서 그래서 빌려 나온 지방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재배치시켜주고 그리고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수술 후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젊은 여성이라든지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눈 주변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봤는데요. 눈 주름이나 눈 처짐 못지않게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팔자주름 깊으신 분들일 거예요. 팔자 주름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요? 네, 팔자주름이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그 필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필러로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년 같은 경우에는 대개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은 대개 볼살 처짐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팔자주름을 위해서는 리프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프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초음파나 아니면은 그 레이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그런 리프팅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실을 이용한 리프팅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이 아주 경미한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울세라나 써마지 아니면 우리 요즘 흔히 많이 하는 프락셀 레이저 같은 네. 이런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실을 이용한 이제 처짐 정도가 가벼운 것 정도에는 실을 이용한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처짐 정도가 심한 정도에는 역시 절개해서 남는 부분을 당기고 잘라내는 수술적인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볼이 처진 경우에 실 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 리프팅이라는 거는 실을 몸속에 넣는 건가요? 그렇죠. 몸속에 넣는다기보다는 늘어진 부위를 이렇게 잡아서 고정시켜주는, 예. 잡아서 고정시켜서 유착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이 고정을 한 다음에 몸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리프팅에 사용되던 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녹는 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일반적인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녹지 않는 실로 수술하면은 우리가 그 실이 오랫동안 늘어진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갈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어진 부분을 당겨서 실로 고정을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그 실의 힘에 의해서 늘어진 부분이 당겨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유착될 부분 유착이 되고 다시 늘어질 부분 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실은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실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을 자극한다든지 신경을 자극해서 원하지 않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이 끝난 실들은 우리 몸 안에서 녹아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실리프팅 초창기에는 그렇게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실리프팅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은 지금은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이 당긴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이 없어도 그 부분이 고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착을 유도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처지거나 하진 않나요? 실리프팅은 단점이 그 지속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죠. 수술적으로는 그 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지만은 네. 실리프팅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단지 늘어진 부분을 당겨서 유착을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적인보다는 그 고정 효과가 좀 약하죠.
그래서 술보다는 지속기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년의 성형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왜 허리가 꼬부랑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허리를 반드시 세우거나 뒤로 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만 숙이다 보니까 허리가 굳어서 그런 거겠죠. 이번 시간은 일명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도 불리는 협착증에 대해서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길을 가다 한숨을 푹 쉬며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어가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사라지는 협착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인 협착증은 뭔가요? 일단 협착증은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신경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몸 중심을 통과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신경, 그러니까 신경이 통과하는 요 가운데 관을 척추관이라고 하고 네. 여기 추간공,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그 구멍이다 해서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곳이 막혀서 우리가 마미 또는 신경근을 압박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하는 병입니다. 네. 뭐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 방사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보행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배변 장애 등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군을 협착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던데 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일회성으로 무슨 충격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가끔 요즘엔 보험 관계 때문에 그러신지 환자분들이 물건 받다가 끔뻑해가지고 협착증이 생겼다고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일회성으로 생기진 않고요. 네. 이게 만성적으로 우리가 골 조직과 그다음에 연부 조직, 살 등의 그런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그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물론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에서부터 먼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간판이 탈수가 진행이 되면서 물침대 같이 말랑말랑 하던 게 충격이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네. 그 뒤에 그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쪽 뒤에 관절 쪽이 이렇게 힘을 넘겨받으면서 네. 그쪽이 힘을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관절이라든지 관절강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황색인대나 그런 주위의 인대들이 우리 오래되면 발 뒤꿈치에 네. 굳은 살이 배겨있는 것처럼 네네. 그 주위에 관절 주위에 있는 그리고 그 관 주위로 있는 인대나 근육 등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에 나가는 구멍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급성으로는 생길 수 없겠네요. 예. 네. 근데 제가 오늘 협착증을 소개할 때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했는데 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많이 그에 비해서 많이 안 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할아버지들도 생기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남녀 비율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남자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발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호르몬에 관련된 게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런 가설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협착증만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나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상이 있으면 협착증이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환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MRI를 찍던지 네. 그 추가 검사를 해서 이게 이제 확진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또 그 미리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협착증만 있고 디스크는 하나도 없고 네. 그런 100대 0 이런 관계는 별로 없고요. 이제 대부분 MRI를 찍어보면 협착증이 한 90% 정도 이분이 아프신 원인이 협착증이 한 90% 정도 되고 한 10%는 디스크 때문에도 약간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디스크는 하나도 없고 네. 협착증만 다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그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이 협착증이 50에서 70대 좀 후반에서 나타납니다. 증상 발현 빈도는 한 7%에서 10%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네.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걸을 때 가령 한 정거장을 그 한 정거장을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가다가 쉬다가 그래서 앉으면 바로 증상이 소실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네. 또 일어서서 좀 가다 보면 허리하고 다리가 당겨서 잘 걷지 못하다가 또 쉬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고 대부분 우리 한 정거장 하면 한 4-5분을 쉬세요. 네. 쉬었다 가시고 튀었다 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협착증에서 오는 신경인성 파행이구나 이제 이런 짐작을 하고 그 다음으로 뭐 다른 진단 할 수 있는 영상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마 나도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네. 보통 하나 이상의 허리 질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하는 것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환자분의 척추 전체적인 곡선이라든지 때로는 이제 종양이 종반되어 있으면 뼈가 변성이 되어 있다든지 디스크가 정상 높이에서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그런 퇴행성 변화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로 그 안에 신경이나 그 디스크 자체를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뼈의 상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T를 전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CT는 사실 디스크나 협착증의 진단에 있어서 완벽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보고되는 건 한 70%의 정확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MRI보다 또 좋은 점은 CT가 MRI는 사실 칼슘이 침착되었다든지 그 뼈 성분을 잘 구별을 못해요. 네. 그래서 MRI 상에서 보면 뼈나 디스크나 같은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CT를 찍으면 뼈는 흰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살이나 디스크는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뼈 보는 데는 그 CT가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꼭 CT를 찍어서 또 뼈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있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검사 방법은 좀 비싸기는 하지만 MRI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MRI가 말랑말랑한 그런 디스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신경 그런 것들이 명암이 분명하게 흑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요게 신경입니다. 이게 디스크입니다. 하면 본인이 그림에서 수은 그림 찾는 것처럼 저거 찌그러져 있네요. 좁네요. 할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뼈를 구분할 때는 CT가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협착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으려면 뭐 엑스레이, MRI, CT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두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CT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때 찍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면 네, CT를 찍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협착증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시술도 많던데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핌스라고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요즘엔 증식치료라고 해서 프롤로세라피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경치료는 역사가 꽤 많이 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막 주위로 염증 매개하는 그 물질들을 좀 줄여주는 것.
그런 게 우리가 영어로는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막을 좀 안정시키는 성분의 약을 같이 넣어주면서 네. 과흥분되는 거를 좀 줄여주고, 그러다 보면 미세 혈액순환도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쪽으로 해서 증상이 호전되게끔 하는 거고, 핌스 치료는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그 주위에 인대까지 다 자극을 해서 신경 자극을 해서 그거를 풀어주는 효과입니다. 요즘에는 또 염증을 일부러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프룰로 세라피라고 해서 우리가 염증 반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균에 이게 감염이 됐다든지 할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고름을 만드는 염증 반응도 있지만, 우리가 힐링 프로세스라고 해서 처음에 염증이 있다가 자기가 자가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그런 힐링 프로세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의 약을 그 조직에 넣어줌으로써 그게 다시 한번 그 재편성이 되면서 인대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맺혀있던 것도 한 줄로 이렇게 실타래 풀듯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아트로피라고 해서 좀 줄어든 근육량도 이렇게 보충을 해준다는 개념의 그 인대 증식 치료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치료가 없던 근육을 만들어주진 않고요. 원래 있었던 근육이 약간 부분 파열이 되었다든지 약해져서 근육에 살이 좀 빠졌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바쁜 일상을 다시 시작하죠.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텐데요. 자녀의 마음은 건강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자녀의 짜증과 분노, 무기력증이 급격히 심해졌다면 청소년 우울증은 아닐까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과는 달리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충동성이 높아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평소 좋아하던 걸 갑자기 외면하고 먹는 걸 조절하지 못하거나 분노, 불안, 짜증이 심해진다면 가족의 관심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